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영택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그 옛날 사람들이 그린 천화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의 동쪽에 보면은 부상이라고 그래서 저기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에 함지라는 곳으로 해가 하루 종일 뜨겁게 돌아다녔으니까 목욕도 겸해서 그쪽으로 가라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여인국, 무슨 대인국 이런 그 이상한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주 크게 중국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조선도 제법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주, 남북 아메리카주 이런 것은 이 지도에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도만 보더라도 천하의 중심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천하의 중심이라는 이러한 사고,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했고, 그래서 그것을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 이것을 불변의 당위로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바로 이런 그 중국 중심주의 세계관의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행의 의미와 연행로, 그리고 열하일기, 이런 점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행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중국은 뭐 이웃집 들어다니듯 다니고, 또 미국이라든지 저 유럽으로도 그렇게 멀게 느끼질 않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행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껏하면은 제 고향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높은 벼슬에 있다든지 또는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 그리고 일본, 이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사행이 매우 1년에도 여러 번 이렇게 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의 수도, 지금 바로 베이징입니다마는 그것을 그때는 연경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중국에 가는 것을 연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행, 즉 중국의 사행으로 가는 것은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외교적인 행사입니다마는 거기서 그치질 않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연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연행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했고, 그래서 연행의 경험을 글로 남기는 이런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연행록,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연행록은 그야말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우리의 그 중요한 문헌으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지만은 동아시아적 차원에서도 지식과 정보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중국 측에서도 연행록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열하일기도 물론 그 많은 연행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행록 중에 하나인 이 열하일기가 특히
문학의 걸작으로서 그리고 실학의 집대성적인 성과로서 높이 평가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그 작가의 탁월한 필지, 그것이 중요한 몫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작가의식입니다. 연암이 어떤 작가의식을 가지고서 열하일기를 썼던가, 이런 문제죠. 그러면은 연행을 어떤 경로로 갔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이 동쪽에 서울, 그리고 저쪽 서쪽에 베이징이 나와 있습니다. 연행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의주, 그래서 요동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북경으로 가는 육로 사행길이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17세기 초반에 그때 그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해로로 가기도 했습니다. 해로는 이 요동반도에서 내려가 가지고서 이 산동반도를 거쳐서 육로로 북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이것이 연행을 하는 사행도입니다. 그러면은 열하일기의 작가의식,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암의 글을 한 대목 보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서울을 떠나서 황해도 황주 지역을 지날 때에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지식인들을 만날 텐데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래서 자기가 이 마상에서 구상을 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전성과 월세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수십만 자의 글을 마음속에 엮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조선의 최고 지성으로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지식인들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당연히 이런 문제를 고심했겠지요. 그래서 택한 주제가 지전설 그리고 월세계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천문 지식에 관련되는 이 문제를 그는 중국 지식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제일 주제로 잡았을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이 태항유관록, 즉 이 열하, 당시에 지금 그 책 제목이 열하일기라고 된 까닭이 뭐냐면은 그때 그 열하라는 것이 지금 승덕이라는 승덕시인데 그곳이 청나라에 여름궁전이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갔기 때문에 책 이름이 열하일기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드디어 중국 지식인과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연암은 중국어가 그렇게 뭐 능숙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중국 지식인과의 만남은 필담으로 하게 되죠. 그때 이 필담에서 연암이 한 말입니다. 땅이 네모나다고 이르는 자는 의리에 빗대어 실체를 인식한 것이고, 옛날 사람들은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모난 땅에 중국이 중심이다. 근데 그 문제를 박지원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구형, 즉 구형, 지구라는 말이죠. 땅이 구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실제의 모양을 확신해서 의리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지구의 실제의 근거에서 이데올로기로부터서, 허위의 이데올로기로부터서 해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아시다시피 지구가 둥글다, 이 둥근 지구가 태양을 돈다, 말하자면 지동설이죠. 이것이 서양에 있어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것을 주장해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그야말로 이 세계관적인 전환이라는 의미로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박지원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당시 박지원과 상대했던 중국 지식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둥근 하늘이 움직이고 네모진 땅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천동이죠. 하늘이 돌고 네모진 땅은 중심을 잡고 있다. 이것이 이런 이야기를 이것이 유자의 하나의 기본인데, 태서인, 그때 중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태서인이 이런 이야기를,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하자면은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또 천동 지정, 하늘이 움직이고 땅은 정지해 있다. 이런 이 우주관, 이것이 현실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문제죠. 이에 관련해서 박지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방이 공이 황제로 받들고 있으니 천지는 대청의 천지요 1월은 걸륭의 1월이다. 그때가 바로 걸륭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한 황제를 받든다는 의미, 바로 이것이 일왕이라는 것이죠. 일왕은 중국 중심의 천하에 있어서 정통성을 가진 이 지도자고, 또 그 세계는 하나의 통일적인 세계를 갖추어야 된다. 이래서 일왕 그리고 대일통의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조공체제,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4대 외교가 성립이 됐고, 4대 외교에 있어서 중국계 조공을 가게 되는, 그래서 그 질서, 그런 중국 중심의 질서를 지금 조공체제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조공체제, 즉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조공체제를 형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은 근본적으로 이 천문학적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지원이 그렇게 열알기에서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극복될 수 있었느냐?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우선 적어도 세계관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가 허위인 점이 밝혀졌으니까.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청나라의 지금 중국의 청나라가 황제로서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공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이것이 극복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중국 중심의 천하관은 극복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이것은 그대로 하나의 문명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명적인 중국 중심, 이것까지는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문명론적인 의미에서의 중국 중심,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수반된다고 봅니다. 중국 중심의 천하관,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극복되었지만은 역사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중국 중심의 체제, 말하자면 조공 체제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는 완정적인 체제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완정적인 체제고 또 항구적인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19세기 중반까지,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17세기에서 19세기 이 사이를 흔들린 조공체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점입니다. 17세기의 우리가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은 우선 그 17세기로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임진왜란은 중국 중심의 질서의 변화에 일종의 서막인 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중심 질서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은 19세기 말이고, 그것도 일본에 의해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임진왜란은 일종의 중국 중심 체제의 붕괴의 예고편이었던 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당시 그 시대의 현실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621년에서 1644년 이 사이에 중국 대륙에서는 이 명과 이 여진족의 청, 이것이 세력이 각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644년에 종전에까지 그 오랑캐로 취급했던, 비문명 야만으로 취급했던 청이 이 동아시아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명청 교체의 상황, 여기에 대해서 당시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아주 그 재미가 있어요. 일본 지식인의 임춘재, 물론 성만 보면 저하고 종씨같이 보이는데 일본 사람하고 종씨가 될 리는 없고, 그런데 그 하야시 슌사이라고 일본의 그 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명청의 교체, 이것은 화가 이에 의해 바뀌는 모양이다. 비록 2억의 일이라 해도 이어지 상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청의 교체를 가리켜서 화가 이로 바뀌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그걸 아주 박수치고 환영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지식인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나라 지식인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 하늘이 무너진 일로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4대적인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공체제 속에서 이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참 큰 정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실학자로서 유명한 유형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사태에 대해서 천하피발,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온 천하가 오랑캐 세상이 됐다. 피발이라는 게 이제 머리를 다 늘어뜨린다 해서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한 모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의충색이다. 인의가 완전히 이제 맡기게 됐다. 말하자면은 문명의 파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중국 지식인들의 충격, 이것은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자기들이 직접 그건 당한 것이고, 또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념적 공백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그것을 진리로, 당연한 당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조선은 그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조선 중화주의죠. 중국은 오랑캐가 지대하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는 땅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지만은 우리가 중화주의의 적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없어야 될 것이니까, 있어서 안 될 것이니까 우리가 저것을 쳐서 없애야 된다. 그게 이제 북벌론이죠. 그러니까 조선 중화주의의 이념 속에서 청을 쳐서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중화의 도를, 중화의 정통의 도를 회복을 기지로 생각한 거죠. 이것이 이제 당시 집권층이, 집권층으로서는 굉장히 권위가 실추됐거든요. 왕이 삼전도에서 이 오랑캐로 생각했던 침략자한테 무릎을 꿇었고, 또 우리가 종주국으로 받들었던 명이 멸망해버렸고, 이런 사태니까. 이런 그 이념적인 공백,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념적인 정립, 이걸 한 셈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근데 이제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청나라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청나라 황제 옹정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화이는 일가다. 지금까지는 화이에서 구분했는데 그런 인종적인 구분은 의미가 없고 다 한 집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즉 말하자면 만주적인 우리가 중국의 주인으로서 보다 더 이 넓은 광역의 대일통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우리야말로 정통이다. 이렇게 청나라 황실은, 청나라 체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우리의 조선 중화주의와 청나라의 체제가 주장하는 중화주의,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그것은 이제 청나라의 것은 만청 중화주의고, 그것은 생각해 보면은 중심이 한족에서 벗어났으니까 탈한족적이 중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선의 중화주의는 역시 탈한족적이고 또 탈중국적 중화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건 청나라의 중화주의건 만청의 중화주의건 조선 중화주의건 이것이 중국 중심주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체제는 상당히 그 충격을 가했지만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중국 주인이 됐다고 해서 조공체제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흔들린 조공체제라고 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역시 이것은 서세동점이라는 당시 세계사적인 조류,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 사람을 최초로 접한 일, 그래서 서양에서 어떤 물건도 가져오고, 그걸 정두원이라는 분 배웠죠? 정두원이 서양의 선교사인 육략한인데 서양 명칭으로는 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해로 사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요동을 청나라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로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이 육략한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지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홍위포라는 당시 최신의 무기를 제공받습니다. 근데 그 점도 한번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이, 그 홍위포는 그 당시 완전히 말하자면은 이 전세를 좌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국교도 없는
조선 사신한테 제공했느냐. 좀 이상하죠. 근데 그건 이유는 요컨대 당시 서양 세력, 선교사들은 명청의 각축에 있어서 명나라를 지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은 명나라하고 이 원군이니까 같은 동조 세력이니까 조선에도 아마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명청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대결하는 상황에서 서세는 거기에 관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육략한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해가지고 귀국해가지고서 임금한테 올린 상소가 있는데 그 보고문이 지금 이 보고문에 보면은 육략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략한은 이마두의 친구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귀중한 선물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의 나이는 97세고 또 정신이 수레에서 신선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육략한의 나이가 70 몇 세인데 72세인가 3세인가 그런데 아마 서양 사람들 나이 잘 구분을 잘 못했겠죠. 아마 그건 그래서 97세로 착각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옛날 소설에 그 서양인이 최초로 등장한 소설이 뭔지 아세요? 보은기우록이라는 소설인데 이 보은기우록에 보면은 엉뚱하게 이마두가 등장해요. 근데 이마두를 완전히 도사로 등장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의 무슨 좋은 집터를 잡아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크게 출세하고 부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런 그 도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됐을까? 좀 의문인데, 물론 추정입니다만은, 이런 정두원의 보고서에서 완전히 그 사람을 무슨 표표한 신선처럼 보인다. 이런 것이 이마두한테 이렇게 붙인 것이, 전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선에서 최초로 만난 서양인인데, 그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도도 받았고, 그 다음에 천문, 역학,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죠. 그 수준이 높은 데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물론 무기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중국 밖에 이런 문명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문명은 중국인데 중국 밖에 웬 이런 문명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육략한한테 로드리게스한테 세계의 중심이 중국 아니냐. 근데 이건 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만국 전도에 대명이 가운데 그려진 것은 단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고 지구로 논하면 나라마다 중심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중심이라는 게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을 완전히 부정한 거죠. 또 실체가 또 이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세의 침투 이것이 조공체제에 대한 균열을 가져온 것이다. 근데 이것이 서세의 동점, 이 물결이라는 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더 파고를 더 높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9세기에 그 조공체제 해체까지 온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적어도 17세기에서 19세기 이 사이는 중국 중심 체제, 질서 이것이 흔들린 이 상황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흔들린 조공체제에서 싹튼 비판 사상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조선에서 실학이죠. 박지원이 일찍이 그런 그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고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실학 사상은 동아시아적 차원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중국 중심 질서 이것이 흔들리긴 했지만은 19세기 중반까지는 그대로 갔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근대적 세계, 말하자면 서구 중심의 근대적 세계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근대적 세계에서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세계관적인 중국 중심의 천화관이 해체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념상의 문제, 말하자면 우리의 사고의 논리 속에서 변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동양이라는 개념과 중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그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느냐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19세기 중반 이후에 달라진 세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는 것으로서 김윤식이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은 무릇 지금의 만국은 옛날의 만국이 아니어서 문자는 동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자 문화권 이것의 해체를 얘기하는 거죠. 차량은 동계로 가지 않는다. 어떤 공동의 생활 문화 이것이 이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근대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이 자기 확립, 말하자면 근대 주체로서 자기를 어떻게 세우느냐. 또 이 문제는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민족 국가, 이 국가를 어떻게 건립하느냐. 또 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다시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 세계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 어떻게 다시 보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점입니다. 먼저 동양 개념. 우리가 지금 동양 개념을 사실 동양 개념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쓰였느냐. 지금은 서양에 대해서 동양은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그전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동양 개념에 대해서 일본 쪽의 견해는 원래는 동양이란 말이 베트남의 동쪽 바다, 그러니까 남진 그쪽을 남양의 동쪽이다. 그래서 대개 그 지역이 베트남의 동쪽인데 그걸 가리킨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동양이란 말은 썼는데 일본 근대가 동양이란 말을 보편적으로 쓰게 됐다. 이런 견해를 제시했고 이것이 한국에도 많이 그설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견해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견이 있는데 우선 동양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다. 동쪽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해, 동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해란 말이나 동양이란 말이나 별로 다르지 않죠. 근데 우리도 이제 동해하면 고유명사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디나 동쪽 바다를 가리키는 말로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이 요컨대 서양이 저쪽에 서쪽 세계를 서양이라고 부름으로써 그 대칭으로서 동양이 의미를 갖게 됐다. 근데 서양이라는 호칭은 벌써 아까 제가 정두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두원이 임금한테 올린 상소에서도 보건 거기에서도 서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양의 출현은 동양이라는 말이 이미 거기에는 예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그때 뭐 서양하고 교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이라는 말이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서양에 대해서 상대하는 대칭적인 의미로서의 이쪽 세계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중국 중심주의가 해체되면서 서양에 대한 대칭적인 의미의 동양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황준원의 그 여러분들 조선책략, 황준원이 왜 조선책략을 써가지고 그래서 지어주어서 그것이 우린 그 좀 19세기 이물에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됐죠. 그 조선책략에 보면은 미국은 지세가 대동양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동양 국가들의 안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대동양이라는 말은 대서양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태평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대동양이라고 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 각국. 근데 동양 각국이란 말은 아까 그 김윤식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동양이라는 호칭은 물론 일본이 이야기하기 전에도 부분적으로는 쓰였다. 그러니까 이 19세기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호칭. 사실 중국이라는 건 이건 나라 이름이 아니거든요. 또 중국이 한 번도 정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정식으로 중국이라는 것을 자기 국가의 명칭으로 쓴 것은 1911년. 그때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쓴 거죠. 중화민국이라고 써서 그 줄임말로 중국. 뭐 이런 식이죠. 그 전에야 중국이라고 쓴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는 아마 중국이라고 썼을 거예요. 또는 중국 또는 중화. 근데 이 19세기 중반 이후에 더러 이제 중화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사람 자신이 중화라고 쓰는 것은 중화나 중국이나 이게 못마땅하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지금 황준원이 아까 바로 말했던 황준원이 근세의 외국인을 대하며 매양 중화라고 일컫는데 나를 화로, 나는 이제 문화하고 남은 이로, 이라는 건 야만이죠. 남은 야만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 뜻이 있어서 이게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요즘은 뭐지만 그전에는 일본에서는 진화라는 말은 차이나, 서양에서 차이나고 한 말을 일본식으로 써서 진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한 것도 중국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저보고 이 문제를 얘기하라면은 이 중국이라고 써도 중화민국이라고 써도 이건 고유명사로서 그거는 크게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가 서울 하는데 서울이라는 것도 사실 고유명사가 아니거든요. 뭐 세계 어느 나라나 자기 수도를 서울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꼭 서울이다. 그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죠. 이상하나 굳이 그걸 또 무슨 다른 명칭, 제3의 명칭을 따로 지어가지고 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위가 있지만은 쓸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까 동양이란 말도 일본 근대가 동양이라는 의미를 더 갖게 했다. 결국은 일본이 동양에서 패권을 잡았고 서양의 대칭적인 것으로서 자기들이 동양의 중심이 됐고 그래서 동양이라는 말을 보다 큰 의미로서 쓰게 만들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란 말도 꼭 뭐 써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동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죠. 근데 일본의 근대는 동양을 결국은 자기들의 앞마당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을 식민지하고 그 다음에 중국 침략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다. 동양이 평화롭게 공영의 질서를 누리자. 말은 건사하지만 그게 그야말로 패권주의고 침략주의죠. 그러니까 일본 근대는 동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것을
팽창적인, 패권적인 이런 방향으로 왜곡을 시켰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무슨 동아시아니, 동양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가령 서양에 대해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중서다. 되게 그렇게 쓰지.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중국이라는 자기 존재를 상대화시켜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근대는 동양의 개념을 자기 내화시킨 문제점이 있다. 말하자면 동양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중국 중심의 천화관,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의 주체를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대 주체로서 자아를 확립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서구화의 편향에서 타라 인미, 말하자면 아시아를 버리고 미국으로 들어갔다. 일본이 타라 입구듯이 사실 우리 근대에는 타라 인미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인으로서의 나, 그 다음에 동아시아 속에서 나, 또 나아가서 세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약용의 학문과 실천, 이런 문제를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